나는 지금 상지대학교에서 명예교수로 근무하고 있고요. 또 종단의 국립공원위원회의 또 위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후 대응의 대응력이라고, 기후 위기의 대응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주 가장 간단한 얘기라면은 기후 위기 대응이라 그러면 예를 들면 산림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산림이 지닌 탄소 흡수력을 얘기를 하고, 그걸 이제 탄소 자산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불교에도 각 사찰이 지니고 있는 사찰림이라는 게 이제 존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은 기후위기 대응의 그 불교의 대응력은 사찰림이다. 이렇게 이것만 얘기를 단순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찰림 이외에도 뭐가 있냐면 몇 가지가 불교의 가르침도 있습니다. 불교의 우리가 가르침이라면 첫 번째로는 대중의 환경적 관심과 대중들의 생각을 바꿔놓을 수 있는 불교의 환경과 관련된 가르침, 불교 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불교는 우리에게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굉장히 겸손한 길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저보다 이제 더 잘 아시겠지만은 불교가 인간과 자연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서로를 조건지어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걸로 불교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교가 가르치는 어떠한 생태윤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 대중들의 생각을 전환시킬 수 있는 그것도 하나의 기후 대응력이라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 지금 말한 그 사찰림입니다. 사찰이 가진 생태적 대응력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사찰림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신과 철학부터가 굉장히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 사찰림은 단순히 그냥 우리 생태학적 숲이다, 생태학적 하나의 산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아주 단순한 얘기고, 사찰림은 그 오랜 시간 동안 생태계를 생명의 동반자로 인식해온 한국 불교의 굉장히 중요한 생태윤리가 빚어낸 문화적 유산이에요. 아주 굉장히 중요성을 가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물리적으로 이제는 이제까지 지켜온 그 사찰림이 기후변화의 중요한 방어선으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아까 얘기한 사찰림이 흡수하는 탄소 흡입력, 탄소 저장 가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가치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생명체,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생물 다양성의 저장소 역할도 하고, 지금 얘기했듯이 탄소 저장 은행으로서도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지금 수치로 안 따져서 그렇지, 저는 수치로 따져보면 그 금액으로 나오면 굉장한 또 역할을 하는 그런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사찰림은 기후변화의 중요한 방어선으로 오늘도 묵묵히 우리를 지키고 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이제 할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사찰에서 가진 어떤 의식주 문화예요. 그 의식주 문화라고 하는 것이 이 절제적 생활을 가리키는 하나의 실천적 가르침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불교 관련된 의식주 문화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따져보면 우리 의문화만 봐도, 식문화만 봐도 그렇죠. 사찰 음식을 보면은 탄소 발자국이 굉장히 작아요. 일반적인 우리 식문화에 비해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교가 가진 의식주 생활 문화와 습관이라는 이 자체가 우리 기후 정의의 일상적인 실천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 대응으로서도 단순히 사찰림만이 아닌 사찰림을 포함한 불교의 가르침, 그다음에 우리 생활 실천 문화 윤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왔어요. 사찰 음식을 보면서 이제 한때 그런 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이 사찰 음식을 재료서부터 음식을 만드는 과정, 그다음에 섭취하는 우리 식문화, 발효공양이라고, 그것까지 이렇게 쭉 봤을 때 일반 식단하고 비교해 봤을 때 탄소 발생, 우리 탄소 발자국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일단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다음에 다 처리할 때 처리량, 음식물 배출하는 처리량도 굉장히 적게 나와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런 환경적인 것도 중요한 적이지만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초가공 식품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어린이들이나 우리 일상들이 뭐 요즘에 뭐 설탕 문제도 나오고 이제 그러는데 그걸 봤을 때 사찰 음식이 우리 그 건강한 식문화에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언제 어느 사찰 가서 그 강연을 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사찰 밥상에서 우리 사회의 밥상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것도 하나의 사회가치 구현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금 몇몇 스님들이 그 실제적으로 그런 그 대중들한테 그런 걸 보여주는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한 선한 영향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국립공원 쪽으로 이제 그 뭘 찾다가 보니까 우리나라 1년에 국립공원을 찾는 우리 국민의 수가 4천만 명이에요. 4천만 명인데 그 4천만 명 중에서도 중요한 거는 이 데이터를 더 보니까 그 중에 한 정확하게 아마 약 한 32%에서 34%가 사찰 방문 목적으로는 방문객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1,000만 명이 넘죠. 그러니까 수치를 보면은 굉장히 많은 수의 그 우리 국민들이 사찰을 포함해서 그 국립공원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립공원을 찾는 사람들은 거주자들은 아니잖아요. 다 외부에서 오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 4천만 명을 1년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유인력을 가진 데가 또 다른 게 있을까? 생각하면 없어요. 굉장한 힘입니다, 그게. 그래서 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대중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불자들뿐만 아니라 정부도 뭐 이걸 한번 좀 눈여겨 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어떤 면들이 그렇게 사람을 이끌을까 한번 그 유인력이라고 보거든요. 그 유인력이라고 봤을 때 불교가 가진 그 사찰이 지닌 장소적인 속성, 그걸로 찾아가는 분들도 있죠. 두 번째, 종교가 지닌 그 종교적 상징성, 불자들이 이제 주로 많이 찾아오죠. 그 다음에 또 그 자체 문화적인 가치, 이거를 가지고 그걸 보고 그걸 느끼기 위해서 찾아오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매력성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찾아오는데 그냥 찾아오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 거주지부터 거기까지 그래서 돈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사람이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돈이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지역 발전의 첫 요소가 사람이에요. 사람이 움직여야 돈이 따로. 그러니까 결국 불교 사찰이 이끄는 인구 유인력이라고 그러는데 그 유인력은 경제적 흐름까지 같이 갖고 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은 사찰의 돈을 다 쓰지 않거든요. 오는 중간중간 지역에서 경제적 소비가 일어납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관광의 대체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많은 사찰들이 또 많은 국립공원들이 위치해 있는 입지를 한번 보세요. 대개 어디에 전국적으로 다 분포가 있죠. 그러면서 그 입지적 특성 중에 우리 하나 보면은 대부분이 인구 감소 위험 지역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인구 감소 또 지역 소멸 위기 지역에 그만한 사람들이 불교가 가진 자산을 보기 위해서 또 그거를 느끼기 위해서 찾아온다. 찾아오면서 뭐 경제적 지출한다. 그러면 그 지역에 그 흐름만 잘 잡으면은 우리 지역 소멸 위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한 방향이 되지 않을까. 물론 그것이 뭐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 요소다. 점점점 인구가 줄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역 소멸의 핵심적인 문제는 사람의 흐름을 붙잡고 이를 경제와 문화로 순환시키는 힘, 그것의 역할은 불교도 국립공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쩌면 요즘 시대에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그 우리 마음의 위기에 대한 어떤 대응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얼마 전에 우리 보도된 것도 보니까 우리 한창 우리 종단에서 선명상의 대중화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총무원장께서 마음의 안보인가 뭐 이런 표현도 좀 하죠. 아주 굉장히 지금 적절하게 가장 필요한 가치라고 이제 보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우리가 자주 언론에서 접하는 것이 마음이 쉽게 지치고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진다는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접하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사회적으로 우울하다는 얘기거든요. 그 요소들은 뭐 경제적인 요소도 있고 정치적인 요소,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 그 오다 보니까 그 유튜브 하나 봤는데 그 젊은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뭐냐, 앞날이 잘 보이지도 않고 애써서 그 노력하는데도 나아진다는 확신이 안 쓴다.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흔들리게 된다. 우리 젊은 층들이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고 이제 유튜브에서 진짜 그러지는 것 같아요. 뭐 저도 젊은 사람은 아닌데 저도 느끼는 게 이 사회가 지금 즐거운 일이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이 현상일까 이렇게 봤을 때 이런 마음들이 그 젊은 친구들이나 뭐 우리들 마찬가지로 그 마음이 개인이 약해서 생긴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만큼 불확실하고 그만큼 버거워졌기 때문이 아닌가. 그럼 그거를 누가 달래주고 누가 어루만져 줄 것이냐라는 이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럼 국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지는 못할 거다. 그래서 이런 불교와 같은 사회적 자본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굉장히 역할이 필요한 지금 시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불교는 모든 뭐 저는 그게 맞는 건지 책을 보니까 불교는 그 모든 고통을 해결하는 길로 그 마음을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우리가 마음 챙김이라든가 뭐 명상이라 하는 그런 실천을 제안하는 거를 이제 봤는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불교와 불교 유산이 우리 개인들이 입은 상처, 그 내면을 어루만져주고 그 개인들이 건강해지면 마음이 건강해지면 그 사회가 건강해지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 그러한 이런 불교의 그런 아까 말한 그 심리적, 정신적 치유 가치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개인들뿐만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요즘 몇 년 전부터 이제 굉장히 불교가 그 우리 선명상의 대중화에 굉장히 이제 총력을 기울여 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총무원장 스님 또 종단에서 강조하고 있는 선명상의 대중화 현상이 지금 이런 우리 사회적 현상, 정서적 현상하고 맥을 같이 하는 게 아닐까. 즉 중요한 처방전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한번 그런 얘기가 있죠. 나비 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게 이 나비 효과라고 하는 것은 기상학에서 나온 얘기죠. 맨 처음에 기상학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 연구하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나비 효과라고 일상화돼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나비 효과라는 거의 그 의미는 뭐냐면 처음에 아주 작은 조건의 작은 차이가 나중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거대한 결과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게 이제 나비 효과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작은 날개짓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나중에는 굉장히 큰 효과로 나올 수 있는 그 날개짓을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험의 정도도, 위험의 대상도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 위험에 대한 준비는 또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그 시대를 우리는 불확실성 위기의 시대라고 이제 아까 의미 정의를 했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그 현재와 지금 사는 이거, 또 그다음에 미래를 위한 생존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은 뭐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이는 사실은 좋고 싫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모두의 의무와 책임이죠. 그런데 이거는 아까 우리가 대응해서 얘기했지만은 일반적인 그 대중들도 그 위험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이게 좀 무감각해져 있는 상태고, 정부도 마찬가지로 지금 나타나지 않은 현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중 투자라든가 이걸 할 수가 없는 상황. 그렇다고 우리는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공동의 문제, 공공의 문제로 봤을 때 우리 대표적인 사회적 자본인 종교, 그 종교 중에서 아까 얘기한 불교의 그 많은
가치와 기능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불교가 누군가 이 사회를 움직이고 이 개인 대중들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움직임, 그 동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동력이 바로 우리가 얘기한 날개짓이라는 의미고, 그것을 불교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요청이고, 그래서 제가 불교의 날개짓이라고 표현을 했고, 이 작은 날개짓이 나중에는 우리 공동체 행복과 국가의 존속에서 정의로운 태풍으로 갈 수 있는 나비 효과를 좀 만들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 요청이기도 합니다. 불확실성 위기라고 하는 그 특성상 이것은 특정 개인의 문제도 아니고 특정 어떤 집단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생존에 관한 문제라는 거죠. 그렇다니까 이제는 뭐 경제 성장이나 성과라든가 어떤 그 좌우 진영 논리, 이게 관계없는 모두의 의무와 책임이라는 거죠. 그 선상에서 봤을 때 우리 불교가 작은 날개짓을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주된 거는 이제 종단하고 우리 불자들이 먼저 나서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종단은 지금도 뭐 하고 있겠습니다만 불확실성 위기에 대한 우리 불교의 대응 가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잘 구조화시켜서 이걸 정책화를 하고 이게 사회 정책으로 또 사회의 제도로서 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우리 사후대중은 그거에 대한 공유와 공감, 그리고 그걸 따라주는 함께하는 실천 행동이라고 그랬죠. 이걸 따라주면은 무엇보다 굉장히 불자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걸 받으면은 그 나중에는 정부도 우리 사회도 이 신앙의 경계를 넘어서 사회적 실적 가치화, 그게 이제 우리가 우리 사회의 정책화하고 제도화가 되겠죠. 이거는 이제 그 다음에 정부와 종단과 우리 또 국민들이 함께 이루어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선한 날개짓이라고 했을 때는 불자들은 어떤 공유, 공감, 함께하는 실천, 종단은 그것에 대한 우리 불교 유산 가치에 대한 것을 구조화시키고 정책화, 종책화라고 그러나요? 정책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것이 전혀 안 된 건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명상의 대중화라든가 이게 이미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날개짓은 이미 일부는 시작됐다고 봅니다. 네, 한 문장으로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뭐 얘기를 오랫동안 했습니다만, 대한민국의 불확실성 위기 극복을 위한 불교의 작은 날개짓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대중의 행복한 날개짓으로 나타날 거고, 또 국가의 안전의 날개짓으로 나타날 거고, 더 나아가서 인류의 위대한 날개짓으로 불확실성 위기 극복의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ESG라고 하는 것이 뭐 약자로, 세 약자는 E는 이제 환경이라는 얘기고, S는 사회라는 얘기고, G는 거버넌스, 지배구조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나온 이 용어로 이제 사회에 나온 얘기는 애초에는 조직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착한 경영이죠. 이제 경영을 하면서 우리는 뭐 일반적으로 보면은 1년 되면은 그 기업의 어떤 성과를 얘기할 때 재무적 지표를 이렇게 쫙 내지 않습니까? 공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를 벌었고 매출이 얼마. 그런데 앞으로 더 중요한 거는 비재무적 지표도 이제 보게 돼 있거든. 그 비재무적 지표 중에 대표적인 게 지금 E, S, G 이 항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는 그 재무적 지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회사가 얼마나 착한 경영을 하고 있나, 환경적으로는 어떤 역할을 해주고 어떤 사회에 기여를 하고 있고 지배구조는 어떻게 믿음과 신뢰로 끌어가고 있나, 이제 이것들이 이제 공시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세계적으로 해서 유럽이나 미국에서 일부 공시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런 거를 지금 매출액이 2조 이상인가 이런 회사들은 직접 공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기업 대상으로 하고 그러는 개념으로 이렇게 저희 시작이 됐었습니다만, 이제는 이것이 공공기관이라든가 일반 사회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ESG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조금 우리가 좀 오늘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찾아보면 아까 기후위기 대응력 얘기했지 않습니까? 불교는 ESG라는 개념이 현대적 언어로 나왔지만 이미 쭉 해오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ESG의 당연함을 이미 갖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것이 ESG라는 현대적인 언어로 이게 잘
포장이라든가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을 뿐이지 그거를 이미 다 해오던 일이거든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그 환경적 가치, 생태적 가치 이런 얘기 했잖아. 이미 환경적으로 그거는 나만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사찰림 또는 어떤 그 생태윤리 이걸 꾸준히 가져왔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문화적 장소적 가치가 사람들도 유인하고 지역의 어떤 경제 발전에 기여도 하고 이건 다 사회적 가치죠. 그다음에 우리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 내용들을 보면은 일종의 어떤 위험과 권위 위주로 종단 운영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떤 수기와 합의와 논의 그러니까 이미 거버넌스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이미 그걸 실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ESG와 관련성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쭉 해오던 것이 ESG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다. 다만 ESG라는 현대적 용어로 그걸 구조화를 지금 못 시켰을 뿐이지 그 내용은 전혀 별개는 아니다. 쭉 해오고 있는 일이다. 그래서 한 가지 더 그 요청을 한다고 하면은 이 지금 시간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이 ESG의 가치들을 잘 구조화 현대적 용어로 잘 만들면은 나는 이미 해오던 일이고 또 앞으로 계속 갈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절대 떨어진 얘기가 아니라 이미 해오던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그 여러 가지 생태계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첫 번째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있지만 한 가지만 얘기 드리면은 각 사찰님들이 가진 그 우리 탄소 아까 그 흡수량이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탄소를 흡수하는 그 규모는 나무가 어떤 수종이냐에 따라서 또 나무가 나이가 어때 수령이 어떠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규모를 가졌냐에 따라서 흡수량은 틀려지거든요. 그 흡수량이 나오는데 요즘은 그 탄소 흡수량을 시장에 대한 탄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내면은 탄소 흡수량이면 그걸 돈으로 환산된 가치가 나오죠. 그런데 그걸 꼭 비단 뭐 몇십억을 벌어서 그게 나오는 그런 걸 계산하기보다는 그 가치는 지금 우리는 돈으로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뭐냐면은 우리 그 기후 조절이라든가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그것을 이제 돈으로 환산했을 때 어느 정도 규모다라는 얘기는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그 가치를 볼 때 돈으로 환산은 해서 어느 정도 규모라는데 그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국가가 탄소 배출 저감 목표를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0 몇 년까지 57%에서 60 몇 퍼센트 이렇게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이 사찰님이 탄소 흡수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탄소 배출량을 받아들이면서 넓게 보면 국가의 그 탄소 배출 그 저감 목표를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보면 어떻게 보면 그걸 따져보면은 얼만큼 기여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 수치로 나오겠죠. 그게 나왔을 때 사찰이 우리 불교가 가진 탄소 배출 저감에 대한 어떤 노력은 국가적으로 어느 정도 기여를 이거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우리 이 가치라고 보거든요. 그 대표적인 탄소 가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재밌는 거는 뭐 면적을 많이 가진 데는 사실은 그 탄소 흡수량이 양이 크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그 금액으로 따져봐도 상당한 금액이 되죠. 근데 지금 제가 그 몇 군데를 조사를 한 건 있는데 그 얘기를 하면은 또 좀 여기 하니까 그거는 뭐 혹시 다른 게 있으면 그거는 뭐 그 저 따지면 나오기도 하고 아까 그 또 우리 S가치에서 그 인구 유동력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인구 유동력도 그 따져보니까 수치가 굉장하더라고요. 어떤 사찰은 100만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월정사 같은 데도 147만인가 방문객이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그분들이 그 거길 방문하면서 경제적 지출하는 거 계산이 어느 정도 하면 나오거든요. 최소 얼마를 소비하는가를 평균적으로 따지면은 금액이 나와요. 그럼 그게 그 월정사가 가진 그 우리 관광 대체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금액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금액이 얼마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저기 지출 수준이 그 월정사가 평창군에 있지 않습니까? 평창군 그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에요. 거기에 그 지역 인구들의 소비를 얼마나 대체하느냐까지도 계산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 대체하느냐가 그것은 사회적인 기여죠 또. 그거는 아까 얘기한 S가치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지배 구조니까 이거는 뭐 구성원들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수기 과정에 뭐 이걸 따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지표로 따지면은 뭐 훌륭하게 나올 수도 있고 계산을 해볼 수도 있고 또 불교가 그런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적 타당성도 될 수 있겠죠.